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저는 평소 일본에서 나온 책이나 일본에 대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보다 30년 정도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이웃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며 노후 대비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거든요. 오늘은 최고의 일본 경제 전문가이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김현철 교수님이 쓰신 책을 소개합니다. 일본이 온다, 김현철 샘앤파커스. 많은 개발도상국은 성장을 통해 중진국까지 갑니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에는 대체로 실패합니다. 개발도상국이 중간소득 국가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해서 선진국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저소득 국가로 퇴보하는 현상을 중진국 함정이라 부릅니다.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1960년에 중진국이었던 101개 국가 중 2008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는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대만 등 13개 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50년 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더 가난해졌습니다. 중진국 함정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에 가까우며 거기에서 탈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지나친 불균형 성장으로 성장 동력이 소진되거나 생산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져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정치가 불안정해지거나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통합이 안 되어 그런 경우도 있죠.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태국, 남아공이 그런 예입니다. 경제 전문가이신 저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경제 성장률은 2%에 수렴한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경제학자로 추앙받는 케인스가 추정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50년을 두고 측정해보면 2% 정도의 성장률로 수렴한다고요.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나라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가 지난 30년간 평균 성장률이 0.3%에 머무른 이탈리아이고, 또 하나는 4번의 경제적 충격을 겪으며 평균 0.7%의 성장률을 보인 일본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지금의 2% 성장률을 유지하면 우리는 일본을 크게 앞지를 수 있습니다. 같은 선진국이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은 2% 전후의 성장을 달성하지만 일본은 0%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30년 뒤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만 달러 수준이 되고 일본은 5만 달러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자녀나 그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못 살 것이라는 시중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보다 더 잘 살 것입니다. 그것도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가난해지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의 부모 세대가 가난에서 벗어나 급속히 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경제가 10에서 15%씩 성장하는 것만 경험했던 부모 세대는 최근 2% 전후의 저성장이 위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잘못된 추측에 따라 비관론에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7위의 무역대국입니다. 지금의 몸집에서 2%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의미하고요. 이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 세대를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지나치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세대니까요. 오히려 부모 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더 걱정해야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맞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의 핵심은 건강입니다. 일본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노년층은 축적 소득의 거의 70%를 병원비로 사용했어요. 노후를 위해 소득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비를 절감해줄 건강 유지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70, 80대 어르신 중에도 여전히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을 늘리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출퇴근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에 더 좋습니다. 자녀 세대의 경제 행동은 우리와 달라질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 7만 달러 시대를 살아간다면 예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유명한 논문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다다음 세대를 향한 조언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앞으로 2%대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요. 첫째, 경제적 비관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이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등의 경제적 비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돈이나 재화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버리고 수단보다는 목적을, 효율보다는 선함을 추구하라고요. 비록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나 살아갑니다. 서로의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이 되었기에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는 없어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경제적 비관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 만연한 물질주의, 물신주의도 함께 버려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노후 대비를 하더라도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노력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전략.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빈곤과 질병, 노후 불안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죠. 둘째, 임금 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개인에게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어려워 근로의욕이 사라집니다.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려야 합니다. 셋째는 교육개혁. 한강의 기적과 세계화의 기적은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의 지역 편중 문제나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지역 학생의 입학이 두드러지게 많고요. 재수생이나 삼수생의 비율도 갈수록 늘어납니다. 즉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거죠. 교육개혁을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책의 제목은 일본이 온다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한국이 간다에 가까워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어떻게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이전 세대가 기울여온 노력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우리 세대에 대한 자부심도 들고요.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찬 비전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